뉴기니 전선의 제5공군이 일본 육군 항공대를 제압하는 동안 솔로몬 제도에서도 카트윌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과달카날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군의 요충지 뉴조지아에 상륙해서 일본군의 비행장을 빼앗는 것이었죠. 과달카날에서 28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문다 비행장은 1942년 12월 말에 일본군이 건설해놓은 최전방 항공기지였습니다. 하지만 핸더슨 비행장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미군기들의 집요한 공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정상적인 항공작전은 어려웠지만 작전 도중에 손상된 일본 항공기들이 긴급 착륙하거나 정찰기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군에게 있어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대반격에 나서면서 문다 비행장의 전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됩니다. 이 무렵까지는 과달카날에서 출격한 콜세어 전투기들이 부갱빌 상공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분 정도여서 제로 전투기 소탕 작전을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없었죠. 만약 문다 비행장을 점령한다면 일본군의 항공 전력이 집결해 있는 부갱빌 남부의 비행장들이 콜세어의 사정거리 안쪽으로 확실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943년 6월 말이 되면서 할지 제독의 명령이 떨어지자 미군은 뉴조지아 섬 공략 작전을 개시합니다.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핸더슨 비행장에 배치된 항공 전력이 총출동하게 되는데 이 무렵 핸더슨 비행장은 규모가 훨씬 커져서 무려 500대가 넘는 항공기들이 작전하고 있었죠. 200대가 넘는 전투기들과 150여 대의 중형 폭격기들이 뉴조지아의 일본군 근거지를 공격했으며 70대 정도의 중폭격기들이 일본군 근거지를 맹폭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였던 문다 비행장은 미군 중폭격기들의 융단 폭격을 받았으며 며칠 만에 폐허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지상전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뉴조지아에 상륙한 미군 병력은 일본군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한 것입니다. 독충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수렁과 같은 진흙탕 속에서 매복해 있는 일본군을 소탕하며 전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죠. 문다 비행장을 점령할 때까지는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예상을 훨씬 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군 병사들의 전투 피로도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거점을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전진하던 미군은 드디어 8월 5일에는 문다 비행장 점령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군 공병대는 곧바로 수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복구 공사를 시작했으며 열흘도 안 돼서 문다 비행장의 활주로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8월 14일 활주로가 완성되자 미 해병대 콜세어 전투기 24대가 신속하게 문다 비행장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이 무렵에 솔로몬 제도에서 활동하던 육군 항공대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주로 B-24나 B-17 중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일본 전투기들을 제압해서 솔로몬 제도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임무는 미 해병대 콜세어 전투기 부대가 맡게 된 것입니다. 콜세어 전투기들이 전개한 이후부터 문다 비행장은 하루가 다르게 전력이 증강되면서 미군의 최전선 항공기지가 되었으며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은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악전고투 끝에 뉴조지아를 점령한 미 해군은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본군은
주요 방어 거점의 정글 속에 은밀하게 방어선을 구축해놓고 미군이 상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런 위험한 곳을 무리하게 정면 돌파하다가는 수많은 병력이 희생될 것이며 완벽하게 점령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미 해군은 일본군 수비대가 밀집해 있는 섬에는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고 우회한 다음에 방어 전력이 약했던 후방의 섬을 공격해서 일본군의 방어 거점을 고립시켜버리는 이른바 섬 건너뛰기 전술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문다 비행장에 인접한 콜럼 방가라 섬에는 일본군 수비대가 탄탄한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미군은 이곳을 우회해서 수비가 허약했던 벨라라벨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일본군은 항공전력을 동원해서 미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려고 했죠. 8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북앵빌에서 출동한 일본의 제로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수십 대씩 무리지어 벨라라벨라 상공으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문다 비행장에 전진 배치된 콜세어 전투기들이 일본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불과 일주일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40대 이상의 제로를 잃었으며 99식 함상 폭격기도 5대가 격추돼 버립니다. 하지만 콜세어의 손실은 겨우 1대뿐이었죠. 이제는 90화된 제로 전투기와 99식 함상 폭격기가 미군 진영으로 날아오는 것은 명백하게 자살 행위였던 것입니다. 콜세어의 위력에 깜짝 놀란 일본군은 더 이상의 공습작전을 중단했으며 향후에는 방어 전술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콜세어가 공격할 차례였죠. 문다 비행장이라는 전진기지를 확보한 미 해병대 콜세어 전투기들은 본격적으로 제로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문다 비행장에서 콜세어 전투기가 출격한다면 북앵빌 남부에 위치한 일본군의 비행장 상공에서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죠. 과달카날에서 출발하면 항속거리에 아슬아슬한 한계점에 걸려 있었던 북앵빌 남부 지역이 이제부터는 콜세어의 놀이터가 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벨라라벨라를 점령한 미군은 즉시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장은 작은 규모였지만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 임무 중에 손상되거나 연료가 떨어진 미군기들이 벨라라벨라에 임시로 착륙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콜세어 전투기 부대의 작전은 더욱 과감해집니다. 1943년 8월 말부터 콜세어 전투 비행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북앵빌로 날아갔으며 일본군 비행장 상공으로 직행합니다. 콜세어 편대가 접근할 때마다 비행장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 발진한 제로 전투기들이 이들을 막아서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콜세어 조종사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죠. 드디어 콜세어 에이스들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미 해병대는 1942년 8월부터 전투기 부대를 일정 간격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었는데, 각 전투기 대대는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을 최전방 비행장에서 작전한 후에 후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 제도로 투입된 미 해병대 전투기 부대는 12개 대대 정도였으며, 콜세어에 탑승한 해병대 조종사들은 194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며 제로를 사냥했던 것입니다. 북앵빌 상공에서는 거의 매일 콜세어와 제로 전투기의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콜세어의 우세가 확실해집니다. 제로 전투기는 추풍 낙엽 신세가 되었으며 수많은 콜세어 조종사들이 에이스로 등록하게 됩니다. 평균적인 격추 교환비는 10대 1 이상이었죠. 라바울의 일본군은 북앵빌의 비행장에 제로 전투기를 계속 투입하면서 콜세어 전투기들을 막아내고자 했지만
구식화된 제로 전투기는 이제는 사냥감에 불과했죠. 솔로몬 제도의 하늘은 콜세어의 동무대가 되었으며 전설적인 용명을 떨치는 콜세어 비행대가 속속 출현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비행대는 미 해병대의 검은 양 대대와 미 해군의 졸리 로저스였죠. (1943년 9월) 문다 비행장에 새로운 콜세어 전투기 부대가 도착합니다. 이 부대는 31살의 노장 그레고리 보잉턴 소령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 214 전투기 대대였죠. 수족 인디언 출신이었던 보잉턴은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후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자마자 중국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후에 중국 공군은 일본의 항공 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위기에 몰린 중국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의용전투비행단 플라잉 타이거스의 조종사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샤크 마우스가 도색된 P-40 워호크를 몰고 일본 육군 항공대와 맞섰던 보잉턴은 1942년 4월까지 6대의 일본기를 제물로 삼아 일찌감치 에이스가 되어 있었죠.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플라잉 타이거즈를 떠나 미 해병대로 복귀한 보잉턴은 소령으로 진급했으며 콜세어 전투기를 장비한 214 전투기 대대를 이끌고 문다 비행장으로 날아왔던 것입니다. 214 전투기 대대는 검은 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행대는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유명한 콜세어 비행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31살의 베테랑이었던 보잉턴 소령은 미 해병대 전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조종사였죠. 214 전투기 대대의 조종사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노장이었던 보잉턴은 그랜드 페피라고 불리며 젊은 조종사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3년 9월 16일 드디어 검은 양 비행대에게 첫 번째 교전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검은 양 대대 콜세어 24대가 아군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고 북앵빌 상공으로 출격했는데 드디어 제로 전투기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제로 전투기는 40대 정도였죠. 보잉턴 소령이 가장 먼저 제로기들을 향해 돌진했으며 검은 양 비행대의 대원들은 모두가 보잉턴을 따라 돌격합니다. 이날 벌어진 치열한 교전에서 보잉턴은 4대의 제로를 격추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했으며 다른 대원들도 6대의 제로를 격추시키면서 검은 양 대대는 화려한 데뷔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비록 한 대의 콜세어가 실종되면서 대원 1명을 잃었지만 첫 번째 교전의 성과로는 놀라운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보잉턴 소령과 검은 양 대대의 용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앵빌을 향해 출격했으며 격추 전과를 계속 쌓아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전쟁 영웅이 필요했던 미국 언론은 검은 양 대대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이 용맹한 콜세어 조종사들은 미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검은 양들의 리더였던 보잉턴 소령의 활약상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가 일본기를 격추시킬 때마다 격추 기록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가 됩니다. 보잉턴의 격추 기록은 놀라운 페이스로 오르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미군 최고의 격추 기록 26대를 넘어설 것이 분명해 보였죠. 검은 양 대대와 보잉턴의 존재를 알게 된 북앵빌의 일본군은 약이 바짝 올랐으며 검은 양 대대가 북앵빌 상공에 나타나면 개방된 무선 주파수로 반드시 격추시켜서 총살시켜 버릴 것이라며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잉턴 소령은 협박무전이 들려올 때마다 나를 격추시키려면 떠들어대지만 말고 하늘로 날아오라며 일본군의 무전을 조롱하고 있었죠. 1943년 10월까지 검은양 대대를 주축으로 하는 미 해병대의 콜세어 전투기 부대는 북앵빌의 제로를 계속 사냥하며 그로키 상태로 몰고 갑니다. 연일 콜세어 전투기에게 시달리던 일본군은 살아남은 제로 전투기들을 북앵빌에서 철수시킨 후에 라바울로 후퇴시키는 수밖에 없었죠. 1943년 10월 말이 되자 북앵빌의 일본 항공 전력이 크게 약화된 것을 감지한 미군은 이제 북앵빌 상륙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군이 북앵빌을 점령한다면 최종적인 공격 목표였던 라바울이 미군 전투기들의 사정권에 들어올 것이며 남태평양에 전개한 일본군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것입니다. 북앵빌 상륙 작전의 개시가 임박할 무렵에 새로운 콜세어 전투 비행대가 솔로몬 제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콜세어 조종사들은 미 해병대 소속이 아니라 미 해군 소속이었으며 콜세어의 기수에는 인상적인 해적 깃발이 그려져 있었죠. 이 콜세어 전투기 부대는 졸리 로저스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는 미 해군 제17 전투기 대대였으며 이 부대의 리더였던 존 토마스 블랙번 소령은 보잉턴에게 뒤지지 않는 카리스마 넘치는 호걸이었죠. 졸리 로저스와 검은양 대대의 이야기는 다음 회인 북앵빌 상륙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